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인생 살아온 지 이제 35년밖에 안 되었지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제 자신이 커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남들은 순탄하게 잘 헤쳐나가는 거 왜 저는 순탄하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참 이럴 때 보면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한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정해준 룰 안에서 움직이는 제 자신이 이럴 때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걸 당연시 생각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하고 초중고 졸업하면 대학교나 취업에 뛰어들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제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는 인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사이 자신이 갖고 온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자기학이 달렸죠. 무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건가요? 때론 이 틀을 깨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남들은 반대되는 성격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현재 모두가 똑같은 일상을 살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사연이 너무 화가 나고 남들 다 하는 결혼 하려다 보니 불행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져 옵니다. 세상에는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 감으면 끝인데 정말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겪은 상황에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제가 처신은 올바르게 했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2년 전 결혼하게 될 남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후배입니다. 2년 전이니까 33살이었고 그 남자는 35살이었어요.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남자에 대해 처음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출근하면 얼굴 보고 퇴근하면 인사하고 그 정도였죠.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한번 만나면 진득하게 만나는 스타일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경험은 부족했었고 그리고 헤어진다는 거에 대한 상처가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연인 사이였던 남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보통 우물 안에서 찾는다고 하죠. 맨날 출퇴근 집 밖에 안 하니 사람 만날 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쓸데없는 시간 같았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제정신 못 차릴 정도로 꽐라가 돼서 집에 들어와 그 다음날에 회사에 출근하는 게 좋지 않다는 말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걸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다 보니까 집에 와서 몇 시간만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어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가는 걸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와 점심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저와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흥청망청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뜻깊게 살려는 마음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대부분 여자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외모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남자에게 그런 부분들이 끌렸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에게 정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통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결국 오랜 공백기를 깨고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알아갈 때와 다르게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가 많은 부분들이 정말 잘 맞는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모든 생활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연애할 당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엄마 옆에서 일손을 돕길 원하셨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하다 보니 곁에서 제가 있어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엄마가 하던 일을 대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소고기 전문점이고 국내산만 취급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손님을 많이 받지도 않아요. 연말 빼곤 테이블 수도 적게 배치합니다. 아쉬운 건 저희 회사 회식 장소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 한 번도 부모님 식당에서 회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이 고깃집이라고 먼저 말을 하지 않았었고요. 딱 정해놓은 시간에만 손님을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일손을 돕길 원하셨던 건 앞으로 제가 물려받길 원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좋은 남자 만나면 같이 운영하는 걸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워낙 남자를 신중히 만나는 편이라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나중에 제가 정말 마음의 결정이 섰을 때 그때 소개해드린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런 일 2번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확실하게 굳어져 갔어요.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최대한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서로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아야 맞춰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자와 함께한 추억은 저에게 정말 좋은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부모님께 얼굴 보여줘도 될 것 같다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굴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갈 수 있겠어? 저녁 함께 하고 싶다 하셨거든. 당연히 가야지. 그 말 나올 때까지 정말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진작 부모님 뵙고 싶었거든. 자기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나도 섣부르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한가한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려. 이 남자 말대로 섣부르게 부모님한테 인사시켜드리고 바람 들어서 분위기 이끌려 결혼하게 된 다음 후회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남자는 잘 알고 있었고 제 입에서 부모님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함께 저녁도 먹을 겸 한가한 시간 맞춰서 그날 하루는 시간을 비우셨어요. 손님 일절 받지 않으셨고 저희 식당에서 부모님은 제가 소개해준 남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또 잘 먹는 모습에 고마웠어요.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기분 좋은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저희 부모님은 점점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트를 끊게 되면서 남자 측 부모님께서도 저를 보고 싶어 했고 자연스럽게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다며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상황을 전달해 주었어요. 인사를 하러 간다는 건 저도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온 매무새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단정한 옷과
수수한 화장을 하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저와 처음 마주친 어머님이 밝은 웃음으로 어서 오라며 오래간만에 보는 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벌써 한상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탁에 저를 앉혔고 밥 식는다며 어머님은 정신없이 제 앞에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일손을 도와드리려 했는데 괜찮다며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따뜻한 눈빛으로 웃어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저희와 비슷했어요. 그동안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 그 전에 서로에 대해 빨리 알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어요. 아이고, 참하게도 생겼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출신이잖아. 가정적이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신다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부부끼리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시네. 일반 고깃집도 아니고 국내산 한우 소고기집이라며. 가격도 상당할 텐데 손님은 많고 예약제로 운영한다면서? 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고요. 부모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식당 일도 많이 도와준다던데. 효녀나 다름없네. 나중에 우리 식구 좀 초대해달라고 말씀드려. 우리 가족 회식하러 자주 갈 테니까 좀 팔아줘야 되지 않겠어? 어머님은 소고기 좋아한다며 저희 식당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제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서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며 웃으면서 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 뒤통수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동안 연애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고 저를 보며 딱딱하게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에 어머님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별다른 감정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어머님을 진정시켜 드렸어요. 여동생은 금세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는 식탁에 앉아서 어머님한테 밥 달라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가 말한 분이 이분이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 엄청 미인이시네요. 그런데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콩깍지 제대로 씌우셨나 보다. 예, 너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가던지.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사춘기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냥 들어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밥만 먹어라. 알겠니?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진 오빠와 좋은 만남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정도 만났어요. 결혼 생각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밥 한 끼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뭘 따로 만나서 먹어? 괜히 상처만 받아. 얘 성격이 완전 남자 같아서 말도 막 뱉어. 그래서 여러 사람 상처 많이 받는다니까.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동생은 가족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서로 알게 모르게 위태로운 감정선을 이끌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몰랐지만 함께 살다 보면 모두 다 좋게 지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말투가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가시가 있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툭툭 내뱉는 여동생의 말에도 성의 있게 대답해 주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결혼 쪽으로 어머님이 방향을 틀었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언니한테는 얘기했어? 상견례 날에 올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만 갈 수 없잖아. 뭘 오라고 그래? 지금 LA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게 우리 아들 교진이 위로도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LA에서 일하고 있거든. 해외 장기 출장 떠나 있는 상태라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따로 전화 연결해 줄 테니까 전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아, 교진 오빠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요. 동생분 있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아, 그게 나도 안 본 지 엄청 오래됐거든. 지금 6년 지났나? 연락받지도 않고 연락 오지도 않아. 그냥 인연 끊었다고 생각하면 돼. 나도 얼굴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지.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정말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우리가 연락이 돼야 상황을 전달해 줄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 나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넘기게 되었지. 그런데 그 순간 여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청 화가 난 눈빛으로 가족들을 쳐다보더니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여동생과 제가 알지 못하는 누나라는 분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듯 보였습니다. 일단 어머님도 그렇고 이 남자도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연락이 닿으면 상견례 자리에 나올 거냐고 물어보거나 문자라도 남기겠다고 얘기했었고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양가 집안 모두 괜찮은 시간에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고 식사 정도야 크게 문제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한 후 예약해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식사만 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예약한 시간 맞춰서 식당에 들어오셨고 자리 안내해 드렸어요. 어머님은 친척분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알아서 준비해 주라며 가게 내부를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하고 계셨어요. 교진 오빠는 저에게 다가와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봤고 그날은 손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편하게 식사하라며 자리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름 신경 써준 고기와 단골들만 드리는 특수 부위도 섞어서 드렸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비 시누이는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이런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 다음에 오겠다고 해서 데려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길래 아빠가 들어오면서 이 말을 들으시곤 따로 고기 포장해 두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들어가실 때 건네주라며 예비사돈 인성 좋으신 것 같다며 기분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결혼해도 마음 놓을 수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맛있게 드시고 배가 부르셨는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길래 후식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은 만족하셨는지 소화 좀 시킨다며 식당을 구경하셨어요. 한창 바쁠 시간이라 부모님이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신경이 쓰이셨는지 음식 맛은 괜찮으셨냐며 밝게 웃으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바쁜데 피해주지 않겠다며 상견례 때 뵙자고 가시려길래 예비신우 챙겨주라며 아빠가 포장해주신 고기 드렸습니다.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더니 고맙다며 기분 좋은 표정을 보여주셨고 교진 오빠는 저에게 고기 먹은값 결제하려고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받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교진 오빠에게 다시 카드를 돌려줬어요. 저도 그런 부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고기까지 챙겨주었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서로에게 부담 갖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 이번에 그냥 결제 안 하고 넘어가면 분명 다음에 올 때도 결제하기가 꺼려질 것 같아 금전적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족이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뭘 그런 걸 결제까지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일하시고 따로 고기까지 챙겨드렸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고깃값이 아깝지 않다며 저에게 빨리 결제해달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셨고 그렇게 결제해 드렸어요. 소고기 값이야 한 끼 제대로 먹으면 한 30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과 친척분들, 교준 오빠가 먹은 양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정말 엄청 드셨죠. 그래도 100만 원만 결제 받았어요. 교진 오빠는 나중에 전화한다며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고 가시는 길 배웅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신없이 테이블 치웠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오셔서 평소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많이 지친 듯 정리하시다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체력이 많이 딸린다며 결혼하면 사위랑 같이 운영할 생각 없냐고 저에게 물어보셨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넘어갔어요. 모든 건 신중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정신없이 정리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씻고 바로 뻗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주말에는 식당에서 제가 일손 도왔어요. 그런 부분 알고 있어서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 제가 불편해서 싫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회사 출근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도 주말에는 식당 일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교진 오빠에게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두고 아무래도 엄마 대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상황 봐서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아빠가 내가 일을 이어받길 원하셔. 직원 한 명 고용해도 되지만 아빠도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그만하고 싶어 하시거든. 그래도 한 자리에 20년 가까이 하셨으니 손님들도 많아지고 예약을 받게 되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걱정하고 계셔. 그래도 처분하고 싶진 않으신가 봐. 워낙 자리가 잘 잡혀있고 아빠의 애정이 담긴 식당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일 그만두고 이어받아야 되겠네. 그럼 나도 일 그만둬야 하나? 결혼하면 우리도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그런 거 모른 척하면 되겠어? 나는 준비되어 있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걱정해주는 모습에 감동받게 되었고 한없이 착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고 든든할 것 같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 저는 회사와 식당을 번갈아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교진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식당에 와서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 일이 자기 일이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열심을 보여줬네요. 부모님도 사위 하나 정말 잘 드렸다며 만족하셨고 자기 식당처럼 대충 하지 않고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아빠는 사위와 함께 앞으로 열심히 잘할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는데 벌써부터 아빠는 교진 오빠에게 이서방이라며 사위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식당에 먼저 오셔서 그런지 어색함과 긴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분 좋은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별 문제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 귓가에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저희 모두 고개를 돌렸고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어머님 옆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와 부모님을 번갈아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죠. LA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예비 형님이었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멍 때리고 있다가 뒤늦게 인사를 드렸고 저희보다 시댁 쪽이 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우는 예비 형님에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교진 오빠는 뭔가 상당히 꼬여버렸다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의 존재는 엄청났어요. 강렬한 인상과
날카로운 시선이 벌써 상견례 자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지만 저를 빤히 보면서 하는 말은 털털해 보이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저만 쏙 빼놓고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겠다고 했는데 왜 말렸냐고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참석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정말 실망이네요. 그렇잖아도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꺼낼 거니까 일단 준비된 식사부터 마저 하시죠. 하던 말씀 계속하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알아요? LA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시간을 뺄 수 있으셨나 봐요. 워낙 바쁘셔서 전화통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기분 좋네요. 많이 드세요. 아직 음식 나올 거 더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달라고 할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할 걸 그랬나 봐요. 예비 형님은 저를 보며 갑자기 LA는 또 무슨 말이고 자기가 해외에서 일하냐고 웃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과 이상한 웃음소리가 상당히 거슬렸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제대로 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저는 진이 빠져버렸어요. 교진 오빠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된 시선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길래 발로 툭툭 치며 눈빛으로 왜 그러는지 시선을 보내자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점점 더 분위기 안 좋아지기 전에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탁 밑에서 누군가 제 발을 툭툭 치고 있었고 고개를 밑으로 내려보니 예비 형님 제 발을 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마주친 형님은 저에게 식탁 밑으로 무언가 몰래 건네주었고 저는 가방이 떨어진 척 하면서 빠르게 건네준 물건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녹음기와 형님을 번갈아 보자 저와 눈이 마주친 형님은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일단 화장실에 들어갔고 건네받은 녹음기를 이어폰에 연결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엄마, 우리 언니가 LA에 산다고 왜 뻥을 치고 그래? 그리고 오빠가 명문대 나왔다고? 이름도 없는 지방대 출신이면서 이런 거 들키는 거 몰라? 그리고 하던 대로 해. 착한 모습 보이는 거 정말 너무 보기 싫다. 언니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지? 언니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3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LA에서 일한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속일 수가 있어? 연기 대상감이다 정말. 내가 말이 안 나와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 알지? 적당히 좀 해. 어차피 그런 거 다 밝혀져. 에휴,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며느리 하나 들어와야 우리 집 빚도 빨리 갚을 거 아냐. 너희 아빠 죽기 전에 사업한다고 생쇼했다가 말아먹어서 지금 빚이 수억인데 언제 갚을 건데?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들어와서는 난감하게 만들고 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발 계획한 대로 움직여라.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그리고 고기 먹었으면 당연히 결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100만 원어치 넘게 먹었으면서 그걸 집에 와서 투덜거리셔야 돼?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따라간 거야. 어떻게든 벗겨 먹으려고 못된 생각만 하고. 야, 넌 입 좀 다물어. 내 피 같은 100만 원 날라갔으니까. 걔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딱 보면 모르나? 예의상 카드 건넸으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고 친척들까지 끌고 갔구만. 아버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걸 카드 결제하는 꼴을 보니 정말 답이 없다.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을까? 그래도 고깃집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빚도 갚고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결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행동 조심해서 고깃집 우리한테 넘어오는 날까지 조금만 참아요.
가족이 되면 뭐든지 다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엄마, 지금 나보고 LA에 산다고 했어요? 저랑 장난해요? 내가 왜 여기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한다고 설쳐서 결국 부도 내서 제가 맡고 있잖아요. 저는 누구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생산직에서 3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 받는 주옥주옥 돈 빨아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 고깃집 넘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민재 맡기지 마세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아이까지 맡아줘야 해요? 교진이 이놈이 사고쳐서 낳은 애를 왜 나랑 혜진이가 돌봐야 해요? 득하면 혜진이한테 엄마가 민재 맡겨놓고 나가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만약에 상견례까지 간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제 양심이 허락 못해요. 아시겠어요? 야! 저번에 민재 맡긴 건 교진이 여자친구 인사 온 데서 잠깐 맡긴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민재네 호적에 있는 앤데 뭐가 문제야? 민재 때문에 교진이 앞날 망칠 일 있냐? 너랑 혜진이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교진이가 고깃집 물려받으려고 지금 두 팔 걷고 주말마다 가서 일손 돕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 빚 좀 빨리 갚아야 너도 결혼하고 인생 편히 좀 살 거 아냐? 거기 장사도 엄청 잘 되더구만. 결혼식만 하면 끝이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결혼식 끝나면 나타나든지 해라. 결혼식 때만 마지막으로 민재 좀 맡아주고. 알겠지? 그래야 네가 LA에서 일 마친 후에 이제 한국에서 일한다고 입 맞출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가자고. 그래야 우리 인생 필 수 있어.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녹취록의 기록을 전부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충격인 건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제가 봤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교진 오빠는 말도 안 나왔네요. 마지막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는지 엄청난 대화가 이어졌고 그건 제가 교진 오빠와 결혼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고깃집 운영할 수 있게 바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계획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아이까지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니 단단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어머님과 의논하고 있는 녹취록에 예비 신우는 그러다가 천벌받는다며 예비 형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비 형님의 경고에도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다 상견례장에 형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모두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믿고 있었던 그 남자에게 받은 배신은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무섭게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거친 숨을 내쉬며 어머님과 그놈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모습을 본 부모님은 왜 그러냐며 당황해 하셨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 자리에 있던 물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려버리면서 녹음된 내용을 재생시켰어요. 녹취된 내용이 흘러나오는 순간 상견례장은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모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아빠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쳐 버렸고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는 엄마를 부축해서 저에게 먼저 가보겠다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놈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2년 동안 제 마음을 쥐락펴락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에게는 허리 숙여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엮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 어깨를 쓰다듬어 줬고 그 순간 어머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걸 다 망쳤다며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 머리채 잡고 같이 흔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말리기 시작하자 진정이 되었고 형님은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며 인연 끊겠다고 자리에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간 예비 신우도 어머님과 사느니 언니랑 살겠다며 따라 나섰어요. 저는 그놈을 바라보며 이 상황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후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네요. 집에 들어가는 동안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인 충격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어디냐며 부모님 마음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녹음된 녹취록을 회사 사람들이 모두 듣고 볼 수 있는 메신저에 게시하면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주변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그놈은 회사를 자진 퇴사하게 되었고 또한 그놈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도 회사에서 퇴사하고 부모님 일손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도저히 회사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언젠가 괜찮아지겠죠. 만약 형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당하고만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얼핏 듣기론 빚에 쪼들려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지내고 있던 집까지 팔고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밑바닥까지 찍어야 2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이렇게 사연 신청해봤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은 놓입니다. 이제 35살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못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